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를 올바르게 읽히기 위한 기능에서 더 나아가 시각적 효과와 보기 위한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그래픽 이미지가 생산, 재생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글을 읽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타이포그래피가 읽히면서 동시에 이미지로 보이는 흥미로운 시각적 경험의 사례들을 시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시대별 타이포그래피 표현 경향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문자 이전에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말, 그러니까 스포큰 워드는 처음부터 존재했었죠. 하지만 글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문자가 탄생했더라도 단어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글이 생겨난 이후에도 장식적인 이미지를 필요로 했죠. 필사본을 만들던 채식자들이 만들어낸 채색이나 이니셜들은 글자와 이미지가 만나서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6세기 금속 활자의 등장은 물리적으로 글자와 그림이 통합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죠. 분리시킨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은 이미지와 글자는 분리돼서 인식되었어요. 스포큰 워드, 리튼 워드, 그리고 매뉴스크립트. 미술 공예운동 시대에는 이미지와 글자의 통합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에 19세기 아르누보 운동과 벨 에포크의 포스터 등에서 이미지에 글자가 포함되는 형태로 장식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구분짓기도 했죠. 타이포그래피를 그래픽 디자인과 떨어뜨려서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와 같이 시대의 시각 문화의 변화 가운데 녹아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대에 들어와서 글자가 이미지와 통합돼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세기를 지나서 고전적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의 영향으로 타이포그래피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고전적 타이포그래피와 모던 타이포그래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기능적으로 충실한 타이포그래피와 구분짓기 위해서 표현적 타이포그래피라고 정의해보고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타이포그래피의 실험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에서 글자를 활용하는 많은 사례들도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 사회는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상과 문화의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표현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례가 바로 구체시입니다. 미래주의, 다다이즘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구체 시인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가 가지는 문자 배열과 형식에서 벗어나 전통적 형식의 해체를 시도하고 낱말을 분리해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유롭고 역동적인 표현은 시를 텍스트로 읽고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상기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활자와 레이아웃이 시의 내용에 맞게 춤추듯이 자유롭게 지면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1916년에 프랑스 자유시인이자 미래파 화가인 기욤 아폴리네가 쓴 비가 오도다 라는 5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파 필리포 마리네티의 떠들썩한 모습이라는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모습을 마치 들쑥날쑥한 글자가 지면 위를 쏟아붓듯이 유영하듯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시는 시각 이외의 청각, 운동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시도합니다. 지면이라는 정지된 공간 속에서 배열을 통해서 운동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죠. 오이겐 곰링어의 바람에서는 낮자들이 바람에 흩어져 있는 듯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디 멜로의 카스트로
2의 저울추 작품에서는 저울추라는 글자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선, 시각적 움직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시 타이포그래피들은 문자가 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형상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글이 배치되는 그런 수평의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서 타이포그래피와 만났을 때 형태와 배경이 유기적인 그런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일 듯합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경제적 부흥기의 영향으로 디자이너들은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표현주의적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 시기에 뉴욕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유럽의 타이포그래피 전통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회화적인 표현이나 일러스트레이션과 문자의 결합을 시도를 하는데요. 이미지와 글자의 혼용은 보다 직관적인 시각적 효과로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노력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브 루발리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텍스트가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 의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글자와 이미지의 경계를 허문 대표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글자 요소를 활용하거나 겹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이미지화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루발린의 상징주의 타이포그래피에서 대표하는 수많은 작품 중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마더 앤 차일드 잡지 로고를 살펴보면요. 마더의 우 안에 앤드를 뜻하는 앰퍼샌드가 마치 태아의 모습으로 차일드,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활자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글자체가 온전히 시각 이미지로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리지라는 제호 디자인에서 보면 R과 R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혼의 의미를 심플하지만 강렬하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간영되었던 잡지 패밀리즈의 제호 디자인에 보면 소문자 L 위에 점을 찍는 것만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 유명하죠. 이 이미지에 대해서 패밀리즈에 아이가 3개 있다고 오타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족이라는 인상을 직관적으로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의 발전은 항상 기술의 발전과 같은 선상에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본래 활판 인쇄술의 영향 아래서 발전을 했습니다. 표현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필름으로 글자를 배치하고 인쇄하는 사진 식자의 등장,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글자의 이미지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키고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야흐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곧바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래픽 작업을 쏟아낸 197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연결됩니다. 이른바 뉴 웨이브 타이포그래피라는 키워드로 대변되죠. 볼프강 바인가르트는 글자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기존의 절대시되었던 가독성 규칙을 과감하게 무시하거나 전복하는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던 타이포그래피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뉴 웨이브를 개척한 표현주의 타이포그래퍼인 바인가르트는 스위스 타이포그래피가 주는 교훈을 재평가하고 당시 스위스 고전 타이포그래피와는 확연히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과 고전적 배열 등 기존의 개념을 깨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타이포그래피를 발전시켜서 기존의 전형적인 타이포그래피의 틀을 부수고 가독성보다는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스타일로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타이포그래피에 영향을 줬죠. 글자의 형태적 특성과 글줄의 형태 등을 극단적으로 변형을 해서 기존의 규범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실험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댄 프리드먼, 아니면 에이프릴 그레이먼, 캐서린 맥코이 등은 미국의 뉴웨이브 그래픽 디자인을 이끈 인물들인데요. 댄 프리드먼과 에이프릴 그레이먼은 바인가르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주의 양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장을 표명했던 프리드먼의 그 저서에서는 새로운 물결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읽기 쉽도록 구조가 잘 짜여서 예측 가능한 스위스 타이포그래피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에 독자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에이프릴 그레이먼은 바잉거르트에게 가르침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뉴웨이브 디자인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저해상도 컴퓨터로 무한한 잠재력을 직접 실험해서 작품 세계를 펼쳤다고 합니다. 크랜부르 예술학교의 디자인과 대학원 과정에서 공동 학장이었던 캐서린 맥코이는 1971년에 인쇄물에서 비예측성과 재미가 더 많은 활용 요소를 가져온다는 개념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체주의 개념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어와 문장 사이에 글꼴을 섞는 것,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활자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유명하고요. 이런 방법들이 타이포그래피 교육에서도 계속 활용이 되고 있어 왔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여러 겹으로 합치는 등의 방법, 이미지 또는 텍스트의 물리적인 분해와 과격한 재배치를 통해서 보다 급진적인 타이포그래피 표현 방식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바잉가르트나 댄 프리드먼, 아니면 에이프릴 그레이먼, 캐서린 맥코이 등의 이미지들을 간단하게 키워드로 구글링 해보면 그 이미지의 맥락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에는 기존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작업이 또 등장을 하게 되죠. 가독성이란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해체주의 타이포그래피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타이포그래피 실험은 형태와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서 시각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가진 그래픽은 가독성, 그리드를 온전히 무시하고 기존에 강요받아왔던 그런 기능주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반항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영국의 네빌 브로디는 글자의 해체 혹은 이미지화를 통해서 감성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시도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타이포그래피를 예술의 표현 도구로 격상시킨 현대 타이포그래피 거장 중 한 명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음반 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펑크록의 난폭한 행위들이 타블로이드 신문에 실리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근데 이 네빌 브로디가 디자인한 레코드와 로고 타입, 그리고 음반 커버 디자인은 미래주의와 다다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브로디가 아트 디렉터를 맡았던 잡지 페이스는 독일 잡지인 투웬의 폐간 5년 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투웬 이후 가장 흥미롭고 젊은 잡지로 평가받습니다. 1991년에는 개간지 퓨즈를 창간하기도 합니다. 퓨즈는 타이포그래피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화의 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네빌 브로디는 대중음반 산업과 젊은 잡지에 대한 일을 하면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는 최초로 유명인사 중 한 명의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데이비드 카슨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카슨은 전위적이고 급진적인 작업 방식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선보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글자를 이미지화 시키면서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텍스트는 완전히 해체시켜서 이미지화된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잡지 레이건의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 읽기를 통한 정보 획득의 기능을 거의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카슨이 한 말 중에 가독성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 읽힌다고 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적이 있죠. 타이포그래피는 텍스트를 글자체 또는 활자를 통해서 시각화합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어쩌면 무형의 대상의 그래픽 형상화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텍스트는 가독을 목적으로 할 때 선형적으로 배열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선형성이 깨질 때 활자는 읽기보다는 보이는 대상으로 변화하게 되죠. 활자가 이미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타이포그래피 작업들은 여전히 그래픽 디자인 영역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원칙을 고수하는 관점과 부딪히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문화에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듯한데요. 타이포그래피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논쟁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글자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와 그래픽 디자인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생성되었고 내가 창작할 때 어떠한 태도로 접근할지를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정리 1.
근대 들어와서 글자와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기능하는 접근 방법이 탄생했다. 2. 미래주의, 다다이즘 이념의 영향을 받은 구체시는 글이 배치되는 수평의 선형 구조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했다. 3.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화학적 표현과 문자의 결함을 시도했다. 표현주의적 타이포그래피를 강조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허브 루발린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4. 기술의 발전은 표현 방식의 제약을 없애주었고 뉴 웨이브 타이포그래피를 표방한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규칙을 과감하게 전복시키는 시도를 했다. 5. 1980년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타이포그래피에서는 해체주의 경향을 보이며 급진적인 그래픽 실험을 시도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6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